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 예산, 급여 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모른다. 그런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모를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자, 그리고 이 사용자의 날을 보면 예전에는요. 그냥 사업자 채명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그냥 관리소장 이름을 썼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다가 무슨 입주자 대표 회장의 대리인 관리소장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나요? 위탁사인 경우. 위탁사인 경우 이렇게 쓰시나요?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 쓰겠죠. 뭐 대표 회장, 누구누구의 대리인 관리소장 이렇게 쓰시겠죠. 그쵸? 이게 한동안 이슈가 또 됐었어요, 여러분. 그죠? 2018년도쯤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왜 근로계약을 관리소장이 쓰냐, 뭐 관리소장이 책임자냐, 위탁계약서에서 써야 되지 않냐, 말이 한참 동안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생겼고. 또 이거 말고 이렇게 또 써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구의 대리인, 뭐 관리소장 이렇게 써야 되는 거 근로계약서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뭐 있을까요? 계자로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계약서. 계약서에도 우리 이렇게 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입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요. 소장님이에요. 소장님. 관리 소장님이에요. 근데 그 위탁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누굴까요? 관리 주체가 누굴까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위탁사입니다. 맞아요. 위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대리인, 관리소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치관리인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의, 위탁관리는 위탁사 대표가 원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대리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관리소장은 근데 누구랑 계약해요? 그래서 위탁사나 자치관리인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의랑 계약을 하죠. 네,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약 체결일하고 계약서 사본 확인 요거 없으신 분, 계약서 요거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계약서는 반드시 쌍방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나도 갖고 있고 갑도 갖고 있고 을도 갖고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계약서 사본 교부 확인이라는 란을 써서 받기도 합니다. 나는 계약서 못 받았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계약서를 사본을 나는 너를 줬어 라는 계약서 사본 교부 확인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은 계약 우리 근무일 있죠? 이전에 쓰는 걸로 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이전에 계약 체결을 하고요. 계약 시작일 이전에 계약 체결을 하고요.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계약서의 교부 확인 도장을 꼭 받으시고요.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대장의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주는 데가 있어요. 혹시 포괄임금제로 급여 계산하는 단지 있으시면 있다고 좀 여기다 써주세요. 포괄임금 없으신가요? 지금 포괄임금제로 주시는데 없으신가요? 그러시죠? 이거는 예전에요. 사실은 그 영업직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포괄임금제로 해가지고요. 연장, 야간, 가산수당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더 근무를 더 많이 그 안에서만 근무를 했으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월급을 주지 않는 거죠. 연장 가산수당 20시간 안에 그리고 야간 가산수당 8시간 안에 휴일 가산 시간 16시간 안에 만약에 근무를 했다. 왜냐면
대부분 요 정도 항상 이 사람이 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안에서 더 근무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급여를 더 안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탁사에서 근무를 할 때 위탁사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거든요. 위탁사 직원들은 뭐 여러분들 위탁사에서 되게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W 위탁사는 굉장히 다들 근무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찍부터 시작해서 막 저녁에 야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위탁사 근무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격리 업무는 딱 회사에서만 일하고 우리 직장에서만 일하고 집에 오면은 일해요, 안 해요? 회사 일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막 집에서도 내가 집에서 어저께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해갖고 오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쵸? 근데 제가 위탁사에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밤에 저녁에 별사탕님 목소리 들리나요? 잠깐만 제가 아예 할게요. 잘 들려요. 자, 아무도 이제 안 들리시죠? 괜찮으시죠? 맛있는 거 저도 먹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지금 이어폰을 안 꽂고 있어서 이게 왜냐면 제가 여기 지금 그 소리를 이거 지금 틀어놓고 하면은 웅웅거리기 때문에 제가 음을 소거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음소거 조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데 퇴근할 때마다 뭐를 챙겨왔냐면 노트북을 챙겨왔어요. 노트북을 왜 챙겨올까요? 집에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거는 물론 지금도 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지금도 뭐 아침 저녁 뭐 밤 쉬지 않고 일하긴 하지만 이때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원래 사람이 오전 이렇게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래야 되는데 일하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해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할 일이 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위탁사에서 맨날 놀고 먹으면서 돈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좋은 위탁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뭐 근데 어쨌든 저는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때 계약 방식이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가산수당을 사용하는 단지의 경우는 월임금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괄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월포괄임금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금은 매월 며칠 언제 지급한다라는 거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꼭 언제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장 가산수당, 야간 가산수당, 휴일 가산수당의 시간 및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포괄임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분이 자기네 단지는 포괄임금제인데 여기다가 연장 야간 가산수당에 대해서 시간도 기재를 하지 안 해놨어요. 시간을 나눠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노동부에 갔더니 너희는 포괄임금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만약에 근무도 초과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야간 가산수당, 연장 가산수당, 휴일 가산수당 다 줘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앞에 명확하게 요걸 다 기재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간에는 포괄임금제 없애자라는 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4대 보험 간략 정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2시 반까지 한다고 했죠. 혹시 2시 반에 나가셔야 되는 분 있으신가요? 2시 반에 나가셔야 되는 분. 없으시면, 그러니까 나가셔야 되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3시까지 진행해도 될까요? 예, 3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근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로 넣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를 이용해서 보통 여러분 하세요? 뭐를 이용해서 하시죠? EDI로 하시죠? 근간은 EDI로 사용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네, 고용산재 토탈 이걸로도 하시고요. 건강보험 EDI냐, 고용산재 토탈이냐 이렇게 신고를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토탈 신고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각자 신고해야 돼요? 각각 신고하셔야 돼요. 수정 신고는 틀리지 말고 신고하세요. 자, 국민연금은 신고처는 국민연금공단이시고요. 건강보험료는 어디죠,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가입 연령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연령에 제한이 없고요. 고용보험은 역시 연령 제한 없고요. 단 65세 이후의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 부분만 제외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산재보험은 연령 제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생각을 여러 번 해보셨을 때 아프신 거, 다치신 거 이걸 연령 제한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근데 그 고용보험을 생각해 봤을 때 실업급여 65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 부분은 65세 이후에 입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 단 65세 이전에 입사를 하시고 이분이 계속 근로를 하시고 65세가 지나시고 난 다음에 65세가 지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퇴사를 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실업급여 연결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급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하루라도 65세 이후에 65세 이전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다가 이분이 한 하루 이틀 쉬다가 이게 상계가 처리가 된 다음에 다시 고용보험을 67세 정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실업급여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 취득은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로 14일 이내 고용과 산재는 사유 발생일로 다음 달 15일 이내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EDI에서 건강보험 EDI나 고용산재 토탈에서 신고할 때 아유 그래 국민연금이랑 고용산재는 다음 달까지 해도 되니까 그냥 나중에 하자. 그냥 건강보험만 신고하자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아유 건강보험 신고하는 김에 나머지도 다 신고하자 이렇게 하세요. 한 번에 보통 신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강보험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건강보험료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납부는요. 만약에 이분이 1일날 입사를 하셨어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입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 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일 날 입사하셨을 때는 한 달치를 다 납부를 국민과 건강보험료를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뭐 3일이든 5일이든 이렇게 입사를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낼 건지 안 낼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내는 게 유리할까요? 안 내는 게 유리할까요? 뭐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이거를 내는 게 유리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반을 누가 내주죠? 반을 누가 내주죠? 회사에서 내주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는 것보다 회사에서 내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건강보험료는 월중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취득일이 1일 경우에는 납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쁜 뜻이 있어요, 부총님. 자, 그리고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줍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여러분 뭘까요? 맞습니다. 가족. 근데 이 가족은 모두 다 신고를 하는 걸까요? 해당자만 신고를 하는 걸까요? 해당자만 신고를 하죠? 뭐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얘가 어디 가서 돈 벌고 있어요. 그럼 얘를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놀고 있어요. 그럼 와이프는 돈 안 벌고 집에 있어요. 놀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러면 부인은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 산재는요. 직종, 주당 근무 시간 등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입사, 퇴사 한 달 일할 계산에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할 계산한다는 얘기죠. 일할 계산이 뭔지 아세요? 일수 계산. 30 월수로 월 30일이든 걸로 나누고 곱하기 8. 뭐 일한 근무 일자로 한다는 얘기겠죠. 자, 국민연금은 가입 적용 제외 대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딴 연금 든 사람들이 얘기예요. 근데 사적연금은 상관없는데 공적연금에 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애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위연금,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받은 자 이런 분들은 가입 적용 제외라는 겁니다. 즉 너는 공무원이니까 거기서 연금 걷어. 사립학교 교직원이니까 거기서 걷고 너 우체국 직원이니까 거기서 걷고 그다음에 너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았잖아. 한꺼번에 땡겨 받았잖아. 그러면 너는 안 돼. 그렇게 이런 식으로 퇴직연금, 상위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가입 적용 제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타깝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거의 이제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금을 다 이제 처음에 들었는데 들다 보니까 되게 이게 쓸데없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 들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쪽이 날라온 거예요. 당신 조금 더 추가해서 들어. 그러면은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아니 나는 그런 거 그냥 귀찮아서 안 할래. 나는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47년, 48년 이런 분들은 근무했을 당시에 조금 몇 년, 몇 달, 막 이렇게만 부었죠. 그리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타실 수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막 20년, 30년 부어야지 65세부터. 저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더 뒤에 받을 거예요, 국민연금을. 그죠?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저차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내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60살까지만 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받을 수 있는 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사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제 지금 현기다는사님도 엄마는 월 10,000원 정도 납부하고 5배 이상은 받은 것 같다. 뭐 5배만 받으셨겠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우리 미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몇 회 안 내신 거예요. 그분도 연세가 되게 많으셔서 몇 회 안 내셨어요. 그런데 60세가 그 다음에 그분 연세가 딱 되신 거예요. 나이 이전에 사망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전? 이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제가 국민연금 담당 직원이 아니라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용보험은요. 1개월에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에 고용되는 자, 그리고 고용 시간제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은 보험이 제외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시간으로 일했거나 너무 짧은 기간에 일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산재는 제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제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외 대상이 없죠. 왜 제외 대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제외 대상이 없을까요?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다 준다 이거죠. 근데 건강보험도 참 있기는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뭐 어떤 다른 뭐 이유 때문에 뭐 나이가 많다거나 제가 말하는 연령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가입 적용 제외에서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고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그리고 월소정 근로가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가입 안 된다. 건강보험료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네, 다른 데서 받으신 분은 안 된다. 근데 나이 때문에 나이로 제한하는 건 없죠. 나이가 오히려 많을수록 꼭 건강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라던가 월소정 근로 60시간 미만자 이런 분들은 안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들 보수월액, 예, 맞아요. 다치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저희 신랑도 그 손 다쳐가지고 한참 동안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만약 소장님이 계시다면 소장님은 그냥 단순히 산재보험료만 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쳤을 때 책임 배상할 수 있는 보험도 같이 드셔야지만 크게 문제 없이 산재가 났을 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험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보수 월액은요.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 플러스 1개월 상여,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취득일 1일, 당연 납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한 거네요. 자, 수정신고는 국민연금은요. 자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신고할 필요 없고요. 건강이랑 고용산재는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차고자 변경신청서라는 거를 쓰고요. 고용과 산재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021년 우리 4대 보험료 요율을 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몇 %씩 근로자와 우리 직원분을 각각 몇 %씩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50대 50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누가 전체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업주. 네, 사업주가 전체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고용보험료는 0.8%에 대해서는 0.8, 0.8, 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내는데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내라? 사업주가 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모두 다 똑같이 0.25%고 0.45%가 아니고 그 사람 수에 따라서 150인 미만 기업과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150인 이상에서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요율도 어떻게 됐죠, 여러분? 상승되죠. 그죠? 요율도 상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하고요.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요. 총 이거 두 개 더하면 4.5, 4.5 더하면 몇이죠? 9%죠? 9%를 반반씩 해서 4.5, 4.5씩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요. 6.86을 반으로 나눠서 3.43, 3.43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우리 급여에 4.5, 3.43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요율에 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 부담분 50, 사업자 부담분 50% 더해서 11.52%입니다. 그럼 여러분 4.43 요거를 다 이렇게 더해가지고요. 요거를 먼저 곱하고 요거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건강보험료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11.52, 11.52 해서 반반씩 내준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먼저 건강보험료를 급여료에서 3.43으로 곱해주고 요 3.43에서 나온 그 건강보험료로 50%, 11.52의 50%를 장기요양보험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실업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0.8, 0.8 내고요. 고용 안전,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낼 건 아니잖아. 실업급여는 실제로 누가 혜택을 보죠? 직원도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반 내라. 근데 고용을 안정하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 능력을 향상시키면 누가 좋아져요? 물론 뭐 본인도 좋아지지만 누가 더 좋아지죠? 사업주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업주가 이 부분은 부담하라 라는 얘기고요. 그것도 야 너희 사람이 많으면 요율 높여서 내 라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요. 업종별로 굉장히 상이하고요. 또 뭐에 따라서 여러분 상이할까요? 산재보험료는 또 뭐에 따라서 상이할까요? 요일에 그 업종별로 상이하고 또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뭐가 나면은 산재 보험 요율이 엄청 높아지죠? 맞습니다. 사고가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는 굉장히 산재 보험 요율이 엄청 높아져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죠. 물론 뭐 사고가 났다고 해서 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날게 안 나진 않겠지만 그래서 소장님 어떤 분들은 작은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재로 해서 처리 안 해주시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산재율이 올라가니까 엄청 올라가니까 제가 옛날에 첫 직장에서 경비원 한 분이 경비원 한 분이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산재 사업장 되면은 막 방문하잖아요. 그죠? 교육하라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지죠. 저 옛날에 제가 이제 20년 전 거의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처음 입사한 단지였는데 10몇 년 전인가? 근데 그쪽에서 한 분께서 경비분께서 그날 회식을 하셨나 봐요. 경비반 잔체에서 회식을 하셨는데 그분이 회식을 하고 집에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쓰러지셔서. 그래서 이분이 산재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 되게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물론 이분이 회식도 하나의 일종의 뭐 직장이다. 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시 사고 나는 거, 뭐 출근 시 사고 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재다라고 얘기도 많았지만 이분 같은 경우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산재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어느 분이 경비분이셨는데 눈을 쓰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완전 직장에서 일하다 쓰러지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산재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는 굉장히 산재율이 올라갔어요. 이분이 차라리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식물인간으로 계속적으로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던.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링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재에 관련돼서 교육도 많이 보고 우리 막 단지에 오셔서 막 교육도 하고 막 그다음에 산재율도 엄청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다리 타거나 이러실 때 반드시 2인 1조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어떻죠? 인원을 다 줄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위험한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직원이 없으시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줄여서 그렇게 돈을 뭐 조금 아끼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예방하기가 힘들죠. 자, 이제는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국민건강 고용산재 이렇게 있는데 국민은 5월 31일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제출하는 우리 소득세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데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요 3월 10일까지 여러분 다 신고하셨죠? 이거 신고 안 하신 분 있나요? 이거를 원래는 사실은 3월 달에 제가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고용산재는 3월 15일까지. 근데 이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니신 분들은 전자로 신고하셔야겠죠.
신고 범위는요. 전년도 소득 총액이고요. 비과세는 뭐예요, 여러분? 식대나 상여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거는 제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가 가능한 게 아니라 제외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보느라고 잠깐만요. 지금 몇 시죠, 여러분? 2시 44분. 네.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은요. 그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제외된다 그러면 이거 신고할 때도 제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연말정산에서 제외 안 된다. 그러면은 제외 안 하시는 겁니다. 자, 적용 기간은요. 국민연금은 당해 7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나면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다 우리 그 국민연금에서 합산을 해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우리 관리실에다 알려주잖아요. 얼마라고. 그러면 그 금액을 적용하는 시기가 당해 7월부터 올해 같으면은 작년 2020년 거를 우리가 5월 31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요거 좀 써드릴까요? 6월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정산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산정 부과하나 정산은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관리사무소란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건강보험료는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고요. 요건 역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2월 3월까지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건강보험료는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징 또는 환급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 고지 금액을 납부하므로 정산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공단 대 회사랑 회사 대 직원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 막 한참 했었죠. 에? 제가 설명 한참 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보수 총액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보수 총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고라는 건 뭐냐면 고용산재보험 그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죠. 우리 경리분들이 하시죠.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 기간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까지 하고요. 신고 대상은 대상은 고용산재보험료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고요. 신고 내용은 2020년 귀속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의 전체,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그 밖에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저희 그 팜플렛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히 훑고 지나갈게요. 뭐 보수는 아까 말한 대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고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고 연간 보수 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뭐 20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 급여고 이 중에서 비과세 뺀 금액 신고해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는 2000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 정산 우리가 매달 이 사람 A라는 분에게 10,000원씩 뗐으면 10,000원씩 떼서 이분한테 납부했죠. 이 보험료를 정산하고 21년도에 이 금액 우리가 급여 총액 있잖아요. 급여 총액에서 원래는 얼마에 내야 된다라는 걸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1년도 납부할 월별 보험료, 월 평균 보수 산정을 위해서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 보수와 같아도 보수 총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 정산 실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대표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는 근로자만 신고합니다. 단, 근데 이제 배우자,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고용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고용이 관계의 종료일에 따라 다른데요.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시행된 퇴직 정산 제도에 의해서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보수총액 대상이 아니고요. 단 2020년 1월 16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내년 내에 신고할 때는 거의 뭐 2000년도 게 아니고 2021년도 거기 때문에 뭐 퇴사하신 분들은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휴직 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쉬는 분들, 휴직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하셔서 신고해야 되고요. 다만 휴업, 쉬거나 휴직 및 보호휴가 중에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넣고 산재보험료에서는 빼라라는 이야기겠죠. 단, 휴직 이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 휴직 직전에 원래 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월급은 뒤에 주니까 뒤쪽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포함해서 신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은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정산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나는 신고하기 싫은데?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수총액 미신고 시에는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두루누리 사업회 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보수총액 신고 기간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이게 지원되니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라고요.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고용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셔야지만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보수총액 신고하실 때 제일 많이 신고 안 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수총액에서 여러분 빼고 신고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빼고 신고하는지. 식대? 네. 아니 뭐 식대는 원래 빼고 신고하는 거니까. 연차. 그렇죠. 우리 연차 신고 안 하죠? 연차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차 신고 하셔야 되죠. 또 뭐 하나 하시는 경우 있을까요? 신고합니다. 예. 상여. 상여를 근데 따로 주시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상여는 어차피 급여에다가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여는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떡값. 예. 그래서 만약에 뭐 1년에 한두 번 주는 떡값 이런 경우는 누락하시는 경우 많이 있죠. 근데 상여는 보통은 급여에다 포함해서 많이 주시죠. 학기 휴가비 뭐 그런 거는 이제 안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는 고용보험 이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 내라 이거죠.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꼭 넣어야 되는 거는 사실 연차 수당은 꼭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이제 토탈 서비스로 전자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회원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업주, 법인,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10인 산재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써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보통 써서 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토탈 서비스로 전자신고 하시나요? 어떤 걸로 하세요? 네, 전자신고? 토탈. 이게 더 편하시죠? 그죠? 엑셀로 전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시나요? 엑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입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보수 총액 신고 띵띵 자주 찾는 서비스 중에 보수 총액 신고를 누릅니다. 그러셔서 아까 말한 대로 화면 입력 방식이 있고 엑셀 파일 불러오는 방식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직접 여기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험료도 쓰시고 사업자 관리번호도 쓰고 작성자명 내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산재 연간 보수 총액 그 사람에 대한 산재 그 연간 보수 총액 이렇게 우리 쓰는 거죠.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하고 연간 보수 총액 입력하고 입력 정보 엑셀로 저장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 입력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수 총액 신고를 이제 엑셀 파일 우리가 엑셀로 저장했던 거를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엑셀 파일 불러오기 하시고 사업장 관리번호 마찬가지로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근로자 신고 대상자 다운로드 하셔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입력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엑셀 파일에다가 우리 연간 보수 총액들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 연간 보수 총액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저장을 깨끗이 열심히 하셔서 다 작성을 깨끗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다음에 작성 파일 불러오기 여기 작성 파일 불러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수 총액에 대해서 신고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 등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등록해야 될까요? 일일 근로자. 보수 총액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일하는 모든 직원 걸 다 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런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고요. 보통 일 또는 시간 단위로 보수를 계산해서 지급받으려며 단시간이 아니고 단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해요. 우리 뭐 잡초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신고하죠. 그리고 하루 막 일하고 나가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이렇게 일용 근로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65세 이후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 보수총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 근로자 산재 고용 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밖에 근로자 보수 총액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뭐 그 단지에 외국인들 근무하시는 경우 있나요? 미화 여사님이나 이런 분들 가끔 외국인들 근무하시던데 외국인들 근무하시는 경우 있나요? 있으신 분. 근데 저희는 조선족이신 분 그런 분들 저희 단지 근무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외국인 근로자니까 산재 고용 정보 미신고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입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료별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 총액 이거는 이제 만약에 업종이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신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산 보험료는 일시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보통 모아놓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눠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하지만은 만약에 큰 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너무 우리는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주 큰 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시로 안 하고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산 후 관합보험료 선납 충당 반환 체크하셔가지고요. 받으시거나 더 내시거나 하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저장하시고 신고 자료 검증 접수하시고 보수 총액 신고 접수 현황 조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는 거 접수 완료 탁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는 사실 제가 이거는 직접 막 해보거나 막 저도 이제 현장을 떠난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막 직접 입력해보거나 많이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기준 해서 그 연간보수 총액, 연간보수 총액에서 요 내용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산재, 고용보험료, 우리 보수총액 신고서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미 다 하셨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정책 및 우리 그 정보 및 정책 안내를 해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올해는 또 바뀐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나 가입증명원, 보험급여 지급하기던 등 16종의 증명원을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자격관리, 입사, 퇴사, 휴직, 전근, 정보 변경, 일용직 요거는 요 기한을 여러분 참고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그 건강보험료 신고할 때 입사신고, 퇴사신고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연말정산이 건강보험료나 산재, 고용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그 건강보험료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2020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산정한 확정 보험료 차액을 2020년 4월분부터 보험료의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예요. 관련 근거는 뭐 국민건강보험법 뭐 이런 거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신고 기간이 3월 10일이었죠, 여러분. 신고 다 하셨죠? 그리고 그 2020년 보수총액 통보서 회신용 또는 보수총액 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EDI, 뭐 QR, 팩스, 우편, 방문 신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시죠? 그리고 저는 그냥 귀찮아서 보통 작성해서 그냥 팩스로 보통 하거나 했던 것 같아요. 자, 건강보험료는 2021년 1월 27일에 27일쯤에 보수총액 신고 안내가 여러분한테 가면 1월 27일에서 3월 10일에 보수총액을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신고를 하죠. 그러면 3월 31일 날 연말정산보험료 안내가 나가고요. 그럼 공단에서 사업장 쪽으로 너희 얼마씩 내? 라고. 요거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씩 냈어. 이거는 연말 너희 지금 알았어. 너희 지금 월급이 얼마였으니까 올해에는 얼마씩 내면 돼 라고 해서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2021년 4월 15일까지는 혹시 보니까 내가 신고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혹은 오해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요거를 사업자가 공단으로 하고요. 4월분은 그 2021년 4월분부터는 이건 보통 10일 이후에 나오잖아요. 뭐 15일 이후에 나오죠. 그래서 연말정산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너무 많이 냈으니까 추징할 거야 아니면은 다음에는 이만큼 내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 5회 분할 고지를 하게 됩니다. 2020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 기간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아까 우리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언제라 그랬죠? 잘 듣고 계시는지. 7월부터 6월. 맞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라 그랬죠? 4월부터 3월. 맞습니다. 자, 정산보험료 부과는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 납부 적용. 뭐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를 갑자기 훅 많이 내버리면 이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를 월에 추가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5회로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회로 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는 그냥 일시납으로 신청해서 하셔도 돼요. EDI에서는 그 화면에 5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퇴직 시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사 사유가 정확히 기재된 사직서가 필요하고요. 자, 출입 카드 등 기타 인수인계 경리의 경우는 인수인계서, 소장인 경우에는 인수인계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4대 보험 퇴사 신고,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료인데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까요, 여러분? 1일이 기준이라서 그렇죠. 매월 1일이 기준이어서 그래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일 날 입사한 경우에 그분 그 입사한 달에 첫 달에 1일 날 입사한 경우만 당연 나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퇴사를 그 달에 속해서 퇴사를 한단 말이에요. 1월 30일 날 퇴사하지 않고 2월 1일 날 퇴사를 한다 그래도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하고 건강이고요. 이제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해당 시에는 실업급여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그 직원이 말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우리 실업급여를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받으실 분들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원이 신청을 해야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줍니다. 거기서 직접 본인이 나 이렇게 이직확인서 그 해주세요라고 신청서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실업급여 해당하는 분들만 그러세요. 그리고 연차사용분, 사대보험 정산분 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퇴사일 급여를 지급하시고 퇴직금, 연차는 해당 시에 지급을 하시게 됩니다. 사직서는 계약 만료의 경우라도 아까 사직서 수령하고요.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고요. 퇴사 일자 명확히 근무한 다음 날로 쓰시면 됩니다. 자, 상신신고는요. 국민건강고용산재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죠? 제가 퇴사한 달 다음 달 12일, 퇴사한 달 다음 달 12일인데 건강보험료가 퇴사한 날부터 14일이네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만 신고 나중에 얘만 먼저 하고 얘네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안 하죠. 같이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퇴사 신고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수 총액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 중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총액입니다. 이제는 그 상여나 식대도 일부는 비과세에 포함 안 되고 최저임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비과세 근데 비과세 그 부분은 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거지 얘가 비과세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15만 원이에요, 식대가. 그중에 비과세는 얼마예요, 여러분?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만 비과세입니다. 식대라고 모두 다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과세 부분만 빼고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험료는 국민이랑 건강은 제가 하루라도 근무한다는 그 달치를 전액 납부한다. 이거는 왜 그런다 그랬죠? 며칠이 기준이어서? 1일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하고요. 새로운 직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시면 돼요. 고용이란 산재는 근무 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 지급액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공제하고요. 작업 상식일은 우리가 30일 날 퇴사를 했으면 31일 다음 날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퇴사한 당일 날은 근무한 날이니까 근무한 날까지는 자격이 있으신 거고요. 자격을 상실하는 거는 근무하지 않은 다음, 퇴사한 다음 날부터는 자격 상실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 한 2시간 동안 저랑 좀 수업을 들어보셨고요. 원래는 이제 이게 제가 좀 간단하게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엑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이버 프린스님이 조금 오늘 일이 있으셔서 못하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궁금한 거 질의해 주세요. 뭐 말로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글로 써 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는 대리인 신청해서 제 공인인증서로 들어가고 있는데 건강연금은 위탁사업자 번호로 관리번호가 되어 있어서 EDI 가입이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은 입대일로 다시 재가입해서 등록해서 사용하시나요? EDI가 안 되니 수기로 작성, 팩스 전송하려니 허벌나게 불편하대요. 일단 이거 있잖아요. 그 사업체 있죠. 그 공인인증서를 받으셔요. 제가 W위탁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것만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사업체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요거는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좀 아니면은 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급단지인데 그 격일 근로자 제가 요거 4대 보험에서 뭐 연차 4대 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필요하시면 사실 봐도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도급인데 격일 근무자 휴익일 때 야간만 출근하는데 이런 분들은 수당 더 지급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계산해서 본사에 결제 올려야 하나요? 도급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분 급여를 더 주거나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휴무를 주도록 하는 게 휴무를 주도록 저희가 권고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네, 위탁사 공인인증서를 그 부분 그렇게 신청하고 그런 부분만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자료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올리지 못하는 게 이유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에듀파에서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료 강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유튜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좀 강의를 하는 편이 많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어차피 그쪽에선 유료로 하면서 제가 너무 무료로 이렇게 모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능하면 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쪽과 겹치지 않은 강의는 제가 사실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겹치는 강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안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유튜브도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ERP에서 급여 등록하다가 기본급에서 입력 안 하고 포괄임금에 등록하는데 그게 포괄임금인가요? 아니요. 포괄임금은 그런 의미는 포괄임금은 뭐 ERP에서 급여 등록하는데 그냥 거기다 입력한다고 해서 포괄임금 아니고요, 여러분. 포괄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수당이 몇 분 있고 시간의 수당은 몇 분 동안 그다음에 야간 가산 수당은 몇 분 동안 이렇게 해서 딱 그 수당에 대한 시간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고 이런 경우 급여 명세서나 취업규칙 그다음에 우리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포괄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괄임금입니다. 네. 저 아는 분이 그 포괄임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노동부에 가서 자기 근로계약서를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당신네는 여기에 포괄임금에 대한 내역들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아니 관리계약에는 없습니다. 관리계약에는 포괄임금이라는 게 없고요. 취업규칙, 그 다음에 계약서, 그리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본인 단지 그 급여명세서 거기에 다 나눠져 있어야지만 네 포괄임금입니다. 관리규약에는 급여에 대한 내용은 없죠. 네. 또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능하면 조금 전에 그 사이버 프린스님이 강의가 좀 빠르다고 하셔서 그냥 본인이 굉장히 본인도 인사를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강의가 좀 빨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봉봉님 네 쪽파 잘 까시고요. 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고생하셨고요. 저기 강의 후기 좀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많이 주변에 추천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별사랑 링링님 안녕히 가시고요. 불청님, 풀꽃님 안녕히 가시고요. 행복푸드님 안녕히 가시고요.
제가 잠깐만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제가 쫙 아까 맞아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먹고 캡처를 안 했나? 오늘 지금 18분 저 포함해서 18분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은 19분이 신청했는데 2분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죠? 누구실까? 자, 별사탕님 안녕히 가시고 하루하루님 안녕히 가시고요. 그 다음에 향기나는 사님, 뷰라님 안녕히 가시고요. 제가 맞아요. 이거 안 오신 분들 체크해놨다가 체크해놔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했네. 네, 모두 안녕히 가시고요. 예, 줄루님 안녕히 가시고요. 줄루님이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줄루 한 3번 불러드릴게요. 줄루님도 안녕히 가시고요. 아까 18분 계실 때 제가 다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캡처를 못했네요. 아이고 바빠가지고 일단 제가 참석 못하신 분 그럼 아까 18분 참석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18분 참석해서 그 2분이 누구신가 내가 범인을 밝혀야 되는데 무지개님 안녕히 가시고요. 제가 범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뭐 지금 아라치님, 애농님, 은진사랑님 모두 다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 이제 방 파야도 되겠죠? 네.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교육 받으신 거 후기 써주시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답글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건 알아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